어머니는 그날 뭘 보셨어요? 그 사진 네가 아니었다. 재필이가 사람을 시켰다. 영숙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7년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필의 그림자가 문틈에 비쳤습니다. 그는 듣고 있었죠. 어머니 말 믿지 마라! 치매한 자가 무슨 말을 못해! 영숙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제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영숙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영수가! 장롱 밑이다! 장롱 밑에 봐라!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봐! 거기 있다니까! 도대체 7년 전 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께서 이토록 절실하게 외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신지, 이동 중에 잠깐 들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 모아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영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아직 가로등이 꺼지지 않은 골목.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이른 시간에 영숙은 낡은 보온 가방을 들고 조용히 빌라촌을 빠져나갑니다. 60살이에요. 남들 같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될 나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영숙은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댁 살림과 남편 뒤치다꺼리, 딸아이 양육으로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고, 이혼 뒤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7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숙이 자기 자신을 위해 단 하루라도 살아본 게 언제인지 영숙 스스로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53세 쫓겨나듯 이혼하고 60이 된 지금까지도 영숙이 가장 익숙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날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영숙의 새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구도심 골목길을 걸어 첫 번째 방문 대상자 어르신 댁 초인종을 누르는 일. 그것이 영숙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죠. 문이 열리면 영숙은 특유의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어르신들의 같은 이야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줘야 하는 날도 있어요. 집집마다 다른 냄새, 다른 체온, 다른 외로움이 있는데 영숙은 언제나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불편하다거나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해냈고 어르신들이 같은 옛날 이야기를 3번째 꺼낼 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영숙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영숙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말하곤 했어요. 참 선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으며 살까? 딸 민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엄마, 선한 게 아니라 너무 참는 거야.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영숙은 웃었어요. 대단한 것도 아닌 것처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게 당연한 것처럼 웃었습니다. 참는다고 다지는 건 아니야. 살아내는 것도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 말 끝에는 늘 조금 젖은 침묵이 붙어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려 있는지는 영숙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민지는 엄마가 웃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딸은 아주 일찍부터 알았으니까요. 영숙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남편 나재필. 젊은 시절 택시기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택시회사 대표 자리에 오른 남자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고 허허 웃는 인상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술 냄새와 고함으로 밤을 찢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상 앞에 앉았고 영숙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퍼날랐죠. 그런 날들이 20년 넘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 나순례. 순례는 영숙에게 평생 가장 아픈 이름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3시부터 부엌에 세웠고 제사상에 전 하나 삐뚤게 놓이면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소리를 질렀죠.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몸빼 바지를 입혀놓고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 며느리는 손발이 빠른 것 말고는 볼 게 없다고 웃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모욕이었는데 영숙은 그 자리에서 그냥 웃었어요. 아니, 웃어야만 했습니다. 대꾸를 하면 그날 밤이 더 길어졌고 울면 더 약해 보였으니까요. 영숙은 그 모욕을 삼켰습니다. 그때마다 방문 틈으로 어린 민지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만은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틀린 것인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50세 되던 해 영숙은 빈손으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필이 바람을 피웠고 순례는 오히려 영숙에게 말했죠. 남자가 밖에서 바람 좀 쐴 수도 있지. 내가 여자로 매력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니냐. 그날 영숙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자 순례가 물컵을 던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영숙은 피가 나는 손을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아프다는 것도 발밑에 유리가 박혔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그 집에서 20년을 버텼는데 결국 자신이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낸 겁니다. 그날 밤 제필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나가. 영숙은 딸 민지만 데리고 나왔어요. 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져온 건 민지 교복 2벌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이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그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소모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쫓겨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뼛속 깊이 알았어요. 그 뒤로 7년. 이제 영숙은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영숙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나제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전화는 끊기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영숙은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왜요? 수화기 너머로 제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아, 우리 어머니가 널 찾아. 영숙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제필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치매가 왔다.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이상하게 내 이름만 부르더라. 고영숙, 고영숙 하면서 밤새 난리야. 영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들이 깨어났습니다. 제사상, 깨진 물컵, 쫓겨나던 밤, 딸의 울음소리. 너무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영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제필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돈 줄게. 요양보호사로 정식 계약하자. 내가 하는 일이잖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가 먼저 치밀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진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평생 온 집안을 호령하던 그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밤새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숙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조용히 번지고 있었죠.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윗집 물 내리는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왜 하필 나를 찾는 걸까? 지금 와서 왜? 그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속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새벽녘 영숙은 오래된 꿈을 꿨어요. 젊은 순례가 영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그런데 꿈속의 순례는 갑자기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가 도망쳐라. 영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 하루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번 새벽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오래 묻힌 것이 어둠 속에서 조금씩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제필의 전화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전화는 매일같이 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영숙은 진동음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뒤집어 놓고 못 본 척했지만 그게 마음까지 뒤집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필이었죠. 한 번만 와봐. 어머니가 밥도 안 먹어. 다음에는 낯선 간병인이었습니다. 혹시 고영숙님 맞으세요? 어르신이 계속 선생님 이름을 부르세요. 너무 흥분하셔서 진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동네 사람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정복래. 예전 시댁 근처에서 미용실을 하던 아주머니였죠. 영수가 나 복래 아줌마다. 너 순례 언니 소식 들었니? 영숙은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그 집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아는데 말이다. 순례 언니가 요즘 이상한 말을 해. 내가 쫓겨난 날 얘기를 자꾸 하더라.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복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꾸 그러더라.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입을 닫아서 그 애가 쫓겨났다고. 그 말을 전화기 너머로 듣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건드려질 때 오는 그 특유의 떨림이었죠.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7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렇게 떨리는 걸 보면 시간이 약이 되려면 무언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흘러간 7년은 그냥 7년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7년 전 비 오던 그 밤, 제필은 영숙이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몇 장, 통장에 들어온 이상한 돈, 휴대전화 속 조작된 문자. 영숙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그 사진을 들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영숙에게 소금을 뿌렸죠. 더러운 년. 우리 집에서 나가. 그날 영숙의 친정 식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가 영숙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걸 영숙은 직감으로는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증거도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가장 끔찍했던 건 딸 민지에게 튄 불이었습니다. 학교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당했으니까요. 내 엄마 바람났대. 그 말 때문에 민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혼 사유도 동네 소문도 친정 식구들의 시선도 모두 영숙을 더러운 여자로 만들어버렸죠. 싸우고 싶었지만 싸울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게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순례가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 봤다고. 영숙은 퇴근길 내내 복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입을 닫아서 그 애가 쫓겨났다. 순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면서 침묵했던 거죠. 그 침묵이 영숙의 7년을 만들었습니다. 민지의 전학을, 친정 식구들의 외면을, 동네에서 겪어야 했던 수군거림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순례의 침묵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저녁 딸 민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엄마, 그 집은 엄마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민지야. 아니, 엄마 또 마음 약해지지 마. 그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진짜 가족이야? 엄마 버릴 때는 가족 아니었잖아.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날 비 맞고 들어왔을 때 나 아직도 기억해. 엄마 손에서 피가 났고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미안하다고 했어?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민지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엄마가 피 묻은 손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보며 어린 민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떠올릴 때마다 영숙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노인 돌봄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치매 환자가 특정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순례가 계속 언급하는 것은 영숙이 쫓겨난 그날 밤이었고 복례가 전한 그 한마디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헛소리로 넘기기에는 너무 일관됐습니다. 며칠 뒤 제필이 직접 영숙의 일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에 비싼 구두를 신고 예전보다 살이 찐 얼굴로 서 있었죠.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은 여전했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다.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요? 제필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야. 요양보호사니까 정식으로 월급 줄게. 한 달에 300. 영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제필의 얼굴에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그 말에 영숙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차가운 웃음이었죠. 가족이었으면 그날날 그렇게 내쫓지는 않았겠죠. 제필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집문서 얘기를 해. 자꾸 내 이름이 들어간 뭔가가 있다면서 헛소리를 하더라. 치매 환자 말이긴 한데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퍼지면 곤란하잖아. 영숙은 그제야 제필의 속내를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말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머니 곁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으로 영숙이 가장 편했던 거죠. 예전처럼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영숙은 천천히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필은 안도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아침부터 와. 영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요양계약서는 정식 기관 통해서 작성하고 근무 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어머니 방에는 음성 기록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치매 환자 돌봄 기록용으로요. 제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영숙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예전 고영숙이 아니에요. 제필은 한동안 영숙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그 눈빛을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죠. 7년 전에는 그 눈빛 하나에도 무너졌지만 이제는 달랐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갈게. 민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만 치면 엄마는 평생 그날 밤에 갇혀 살아. 이번엔 내가 확인해야겠어. 내가 정말 무슨 죄를 뒤집어 쓴 건지. 민지는 한참 엄마를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혼자 가지 마. 이거 갖고 가.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영숙은 녹음기를 받아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물건 하나였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증명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담아야 할 물건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영숙은 7년 만에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붉은 벽돌 담장, 녹슨 대문, 장독대 옆 감나무. 세월이 비켜간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그러나 영숙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빈손으로 쫓겨나던 여자와 지금 이 대문 앞에 선 여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들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서 희미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아가 늦었다.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시울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순례의 방은 예전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온 집안을 호령하던 여자가 이제는 뒤쪽 작은 방에 누워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 집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들던 큰 방은 제필이 사무실처럼 쓰고 있었고 순례는 약 냄새와 기저귀 냄새가 뒤섞인 좁은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방 안으로 한 발자국도 못 대고 서 있었죠. 저 침대에 누운 사람이 정말 나순례가 맞나 싶었으니까요. 평생 그 목소리 하나로 집안을 조용하게 만들던 사람이 지금은 이불 한 장 밑에서 이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무섭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순례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게 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번져 있었죠. 그러나 눈매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순례가 영숙을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가.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은 시절 순례는 단 한 번도 영숙을 다정히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야, 너 며느라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가라니. 치매가 앗아간 것들 틈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순례 어르신, 오늘부터 방문 요양 맡게 된 고영숙입니다. 순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영숙, 그래. 내 이름이 고영숙이지.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제필이 뒤에서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헛소리 하시네. 영숙아, 치매라 그래. 신경 쓰지 마. 영숙은 제필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 계세요. 돌봄 중에는 대상자 안정을 위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필은 헛기침을 하며 방을 나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틈을 봤습니다. 아직도 감시하려는 거였죠. 예전에도 지금도 제필이 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이상한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순례는 아침에는 멀쩡하다가 오후가 되면 과거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영숙을 젊은 새댁으로 착각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탔어? 제사상 망치려고 작정했냐? 영숙은 순간 손이 굳었지만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다시 붙여드릴게요. 20년 전에도 했던 대답이었지만 이번엔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또 어느 날은 순례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내 친정엄마가 가져온 이불 내가 버렸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오래 잊고 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해 친정엄마가 섭리부를 해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몇 달을 모아 마련한 이불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이불은 사라졌고 술래는 말했습니다. 촌스럽고 냄새나서 버렸다고. 그날 친정엄마는 집에 돌아가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눈물을 보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던 그 무력감도요. 술래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와도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으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술래의 치매는 잔인했습니다. 망각 속에서 오히려 진실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워야 할 것들은 지워지지 않고 감춰야 할 것들이 하나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돌봄일지를 꼼꼼히 썼습니다. 식사량, 혈압, 약 복용 여부뿐 아니라 술래가 한 말도 조심스럽게 기록해뒀습니다. 며느리 이불 버림, 7년 전 비 오는 날 언급, 사진 조작이라는 단어 반복, 집문서, 도장, 작은 방 장롱이라는 말 반복. 날이 갈수록 같은 단어들이 되풀이됐습니다. 민지는 퇴근 후 엄마의 기록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치매 환자 헛말로 넘기면 안 돼. 패턴이 있어. 무슨 패턴?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잖아. 사진, 도장, 장롱, 집문서. 그리고 엄마 쫓겨난 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제필의 행동도 수상해졌습니다. 술래의 방에 들어와 장롱을 뒤지고 오래된 서랍을 빼보기도 했죠. 영숙이 들어서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겨울 내복 찾는 거야. 하지만 아직 여름이었습니다. 핑계치고는 너무 얄팍했죠. 급할수록 빈틈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술래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창밖 감나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지.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날이요? 내가 쫓겨난 날.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톱깎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뭘 보셨어요? 술래의 눈동자가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진 내가 아니었다. 영숙의 목이 말랐습니다. 뭐라고요? 술래는 영숙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제필이가 사람을 시켰다. 모텔 앞에서 찍힌 여자 너랑 닮은 여자였다. 내가 봤다. 그 여자가 돈 받고 봉투 받아가는 걸. 영숙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더러운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7년. 민지를 전학시켜야 했던 7년. 동네 사람들 시선을 피해 고개 숙이며 살아온 7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작은 방 침대 위에서 한 치매 노인의 입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술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살리려고 내 인생을 죽였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한 박자씩 늦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기 때문인지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저 술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리자 문틈 사이로 제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제필은 영숙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믿지 마라. 치매 환자가 무슨 말을 못해. 영숙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제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영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소리 지른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영숙은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순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영숙아, 장롱 밑이다. 장롱 밑을 봐라. 제필이 급히 순례의 입을 막으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말했어. 그 사진 내가 아니었대. 수화기 너머에서 민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녹음했어?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나씩 가자. 영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과 같은 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의 비는 영숙을 쫓아냈지만 오늘의 비는 영숙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장롱 밑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도 그 집에 갔습니다. 민지는 끝까지 말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위험해. 전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나 영숙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채로 또 7년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돌봄일지 사본을 민지에게 맡겼습니다.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가 1시간마다 문자 안 보내면 바로 갈 거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순례는 유난히 얌전했습니다. 아침 죽을 반쯤 먹고 약도 잘 삼켰죠. 영숙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자 순례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아, 너한테 줄 게 있었는데. 뭐려? 그 영감이 내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써놓은 거. 영숙은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남한석. 그는 영숙이 그 집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몰래 영숙에게 용돈을 쥐어주던 어른이었죠. 제사 음식 만들다 손을 베면 약을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쫓겨나기 1년 전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뭔가 남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 침묵 뒤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그랬다. 영숙이 없었으면 이 집 못 버텼다고. 작은 집이라도 그의 앞으로 남기라고.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제필이가 찢으려 했다. 내가 숨겼다. 그런데 내가 어디 숨겼더라. 순례는 머리를 쥐어뜯듯 괴로워했습니다. 장롱 밑 아니 장롱 뒤 감나무 도장 기억의 실이 손가락 사이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꺼내려는데 치매가 그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는 순례에게 다가가 거칠게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그 영감탱이가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소리야.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필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효부 흉내냐? 이혼한 전 며느리가? 영숙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온 겁니다. 대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시면 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제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많이 컸네, 고영숙. 그 말을 뱉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술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고 영숙은 자리에 앉은 채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고 제필이 그것을 찢으려 했고 술래가 숨겼습니다. 그런데 치매로 기억이 흐려지면서 어디에 숨겼는지조차 잊어버렸죠. 감나무, 장롱, 도장.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나철민, 혼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처음 봤지만 이상하게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필의 눈매를 그대로 닮은 남자였죠.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영숙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전첩은? 제필이 헛기침했습니다. 철민아, 말 조심해. 철민은 웃었습니다. 뭐 어때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영숙은 그제야 많은 것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필이 오래전부터 숨겨온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영숙에게 뒤집어 씌운 외도 누명. 그 누명이 어쩌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숙이 쫓겨나야 철민의 어머니가 들어올 수 있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술래의 방에 들어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철민이에요. 아버지 아들. 술래는 철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 그 여자의 자식이구나.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술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엄마가 돈 받고 사진 찍게 했다. 제필이가 시킨 대로. 제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조용히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민은 당황한 얼굴로 제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제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치매라니까. 헛소리야. 하지만 그 웃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필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난다는 증거였습니다. 철민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제필을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혼의 아들로 살아온 사람이 아버지에게 품었을 의심이 이 순간 수면 위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이 두 방향으로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민지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민지는 몇 번이고 다시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서야. 아직 증거로는 약하지만 충분히 파고들 수 있어. 어떻게? 그때 엄마 외도 증거라고 했던 사진, 누가 찍었는지 찾아야 해.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겼다는 문서도. 민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알게 된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이혼을 유도했고 재산 분할을 회피했다면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증. 그 물증은 결국 술래의 기억 속 또는 그 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손에 닿을 것 같으면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술래의 방 청소를 하다가 장롱 아래에서 낡은 나무판 하나가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뻗으려는 순간 뒤에서 제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너 여기 도둑질하러 왔냐? 그 순간 침대 위의 술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나라. 그의 손 놔. 또 그날처럼 몰아붙이지 마라. 영숙의 손목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순례가 처음으로 영숙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요. 제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내일부터 오지 마.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방임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보호자가 돌봄을 거부하고 대상자 재산 문제로 정서적 압박하는 정황까지요. 제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아니요. 이번엔 제가 저를 지키는 겁니다. 영숙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안에 작은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롱 및 나무판 틈에서 떨어져 나온 오래된 종이 귀퉁이였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영숙에게. 영숙은 그 종이를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던 날과 달리 이번엔 단 한 줄이지만 무언가를 쥐고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이름과 빼앗긴 세월을 되찾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필은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요양기관으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영숙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다. 치매 노인을 유도해 가족 재산에 개입하려 한다. 전철하는 사적인 감정으로 보호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 3줄짜리 신고였지만 그 3줄이 영숙의 직장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필이 이 방법을 쓸 거라는 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뒀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기관장은 영숙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 오래 봐서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보호자 민원이 들어오면 절차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영숙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함에 눈물부터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었으니까요. 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영숙 말을 먼저 믿어주지 않았죠. 의심이 먼저였고 해명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명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들어 기관장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면 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기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그 댁 방문은 중단하셔야겠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례가 걱정됐습니다. 영숙이 없는 사이 그 집에서 순례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도장을 찍히지는 않을지, 방 안에 혼자 방치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영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 억울함은 소용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퇴근하자마자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일부러야. 엄마를 다시 도둑으로 만들려는 거야. 민지야, 왜 또 당하고만 있어? 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마를 2번 죽이고 있어. 한 번은 부정한 여자로, 이번엔 도둑으로. 영숙은 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죠. 엄마도 무서워.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3마디가 얼마나 오래 눌려 있었는지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줄 알았어. 나도 이제 나이 들었고 예전처럼 약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또 사람들이 날 의심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날로 돌아간 것 같더라.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죠.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재필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영숙을 모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처가 돈 냄새 맡고 다시 기어들어왔다. 치매 노인 붙잡고 집문서 찾는단다. 젊을 때도 바람나서 쫓겨나더니 늙어서도 벌은 못 고쳤다. 소문은 시장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영숙이 자주 가던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약국 주인도 영숙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는 척을 하다가 슬며시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그 눈빛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을 베는 시선이 있다는 걸 영숙은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견디려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고 다니려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순례에게서 왔습니다. 한밤중 영숙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순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나 좀 데려가라. 영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나 무서워. 재필이가 내 도장을 찾는다. 철민이 그놈이 나한테 손도장을 찍게 하려고.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전화 끊어요. 그리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뚝 하고 잘려나간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혔죠. 영숙은 바로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신고하려 했지만 영숙은 먼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재필 씨, 문 열어요. 잠시 뒤 재필이 문을 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또 왔냐? 스토커야?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순례 어르신 통화 녹음 있습니다. 강요 정황 있으면 신고하겠습니다. 재필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너도 내 엄마 닮아서 싸가지가 없구나.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재필은 비웃었습니다. 왜? 내 딸이 내 딸인 건 맞나? 그 말이 허공을 찢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재필은 술김인지 일부러인지 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밖에서 굴러먹고 들어온 거 내가 다 봐줬다. 민지도 내 핏줄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숙은 딸을 뒤로 밀었습니다. 민지야, 듣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재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였다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워요. 그때 안방에서 순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민지는 재필이 딸 맞다. 그 애는 죄 없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순례가 방문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떨리는 다리. 그러나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재필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그날 영숙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 재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순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말해야 한다. 내가 입 다물어서 저의 인생이 망가졌다. 철민이 순례를 붙잡으려 했고 순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구급차가 오고 순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영숙은 피 묻은 손수건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재필은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와서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놨어.
영숙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뒤집힌 게 아니라 썩은 게 드러난 거예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령이라 경과를 봐야 한다고. 의식이 돌아와도 기억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유일한 증인도 진실의 열쇠도 사라질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영숙은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왜 진실은 늘 늦게 오는 걸까? 왜 상처받은 사람만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불빛만 영숙의 발밑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복래였습니다. 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말해야겠다. 그날 밤 나도 봤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려? 너 쫓겨나던 날 재필이가 어떤 남자한테 돈 봉투 주는 걸 봤어. 그 남자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 사진관에.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순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순례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재필은 병실 출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사회복지사로서 병원 상담팀과 연결했고 순례가 영숙을 찾았던 통화 기록과 이전 돌봄 계약서를 근거로 병원 측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영숙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 민지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젊은 영숙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민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영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잘 자라면 된다. 나는 없어도 된다. 그 생각으로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민지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고 민지가 아프면 자기 아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운 삶은 결국 딸에게도 상처로 남았다는 걸. 민지는 평생 엄마 대신 화를 내며 살아야 했고 엄마 대신 억울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지운 것이 결코 사랑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싸울게. 그날 오후 정복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래는 오래된 손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나도 겁이 났어. 재필이가 그때 동네에서 힘께나 쓰기 시작했잖아. 택시회사 차리고 구청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봉투 안에는 낡은 명함이 있었습니다. 미래사진관 김만호. 복래는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때 사진을 찍었어. 모텔 앞 사진. 내가 봤어. 재필이가 그 사람한테 봉투를 주면서 얼굴만 비슷하면 된다고 했어. 영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 말하세요? 복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순례 언니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복래야, 우리 둘 다 죄인이다. 죽기 전에 영숙이한테 말해야 한다고 하더라.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 명함 한 장을 받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영숙이 잃은 것들이 이 낡은 명함 한 장 앞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지는 곧바로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영숙도 함께 갔습니다. 미래사진관은 재개발이 멈춘 오래된 상가 1층에 있었습니다. 빛바랜 가족사진, 돌사진, 증명사진 샘플들이 유리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70 가까운 남자가 앉아 있었죠. 김만호는 영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본 겁니다.
민지가 녹음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7년 전 고영숙 씨 외도 증거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김만호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내가 증언하겠다고 나서고 민지가 법적 절차를 언급하자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찍었어. 얼굴 비슷한 여자 데려와서 모텔 앞에서 연출한 거야. 나재필이 돈 줬고 그 여자도 돈 받고 한 거고.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 등에 지고 살았던 더러운 누명이 한 남자의 입에서 너무 쉽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냐는 허탈감과 그럼에도 7년이 걸렸다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더러운 여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삭히고 또 삭혔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사진관 안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죠. 그 원본 있어요? 김만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재필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지우진 않았어. 그날 민지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김만호의 진술서, 원본 사진 파일, 조작에 사용된 여성의 계좌 이체 내역 일부까지 확보했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이 하나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민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시아버지의 문서였습니다. 순례가 말한 그것. 며칠 뒤 순례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기적처럼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각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영숙이 병실에 들어가자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냐? 영숙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앉았습니다. 이 방에 앉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순례는 한참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의 도끼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삭은 후회가 있었죠. 영숙아, 네, 나 용서하지 마라.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도 염치 없다.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그 집에서 버티던 세월도 쫓겨나던 밤도 내 딸이 당한 손가락질도 내가 입을 닫아서 생긴 일이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들이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세상 손가락질은 며느리가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미가 아니라 괴물이었어.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 앞에서 말을 잃은 것이었죠. 용서라는 말은 아직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썼다. 우리 집 뒤 감나무 밑에 묻어둔 항아리 안에 있다. 내가 숨겼다. 재필이가 찾을까봐. 그런데 치매가 오면서 나도 잊어버렸다. 감나무 밑. 거기 유언장하고 녹음 테이프가 있다. 내 시아버지 목소리다. 죽기 전에 재필이 짓을 알았다. 내 앞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남겼다. 내가 평생 우리 집 종처럼 살았으니 그거라도 받아야 한다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뭐가요? 순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철민이 재필이 친아들 아니다. 영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재필이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 재산 때문에 모른 척했다. 그러다 그 여자가 죽고 철민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
이제는 내 재산까지 넘기려는 거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제필은 평생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영숙에게 외도 누명을 씌운 남자가 자신 역시 거짓 핏줄과 거짓 재산 관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영숙은 병원 옥상에서 민지와 마주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용서할 거야? 영숙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미워해도 돼. 그래. 이제는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엔 미워하는 것도 죄인 줄 알았거든.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엄마가 원하는 건 복수만은 아니야. 내 이름을 되찾고 싶어? 내가 더 이상 부끄러운 딸로 살지 않게 하고 싶어?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한 번도 엄마가 부끄러운 적 없었어. 그 말에 영숙은 비로소 오래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 울음은 패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편이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의 늦은 해방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과 민지, 변호사, 그리고 복례는 순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시 퇴원한 순례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 왔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순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묻었으니 내가 꺼내야 한다. 아픔도 두려움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끝을 짓는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부끄럽지만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순례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숙이 처음 시집왔을 때 손바닥만 했던 나무는 어느새 굵은 몸통을 가진 늙은 나무가 되어 있었죠. 가을이면 순례는 감을 따서 이웃에게 나눠주며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냈고 영숙은 뒤에서 감 껍질을 벗기고 곶감을 매달았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파내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 빛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필은 뒤늦게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 마당을 왜 파? 민지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순례 어르신 본인 동의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기록 중입니다. 철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필보다 더 흥분해 있었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자의 조급함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저 전처가 돈 뜯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순례는 휠체어에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라. 내가 누군지부터 알고 와라.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챈 것 같았죠. 변호사의 입회하에 감나무 밑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슨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비닐로 겹겹이 쌓인 서류 봉투와 오래된 소형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시아버지 남한석에 잡힐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고영숙은 내 병수발과 집안 살림을 평생 감당한 사람이다. 4명의 상가 일체와 예금 일부를 고영숙에게 남긴다. 내 아들 나재필은 일을 방해하지 말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위에 남아 있었죠. 무뚝뚝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게 남한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말하지 못한 것을 죽어서 종이 위에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제필은 얼굴이 시뻘개져 외쳤습니다. 가짜야. 저거 다 조작이야. 그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과 공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증 사무소 도장이 있네요. 제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재생됐습니다. 잡음 섞인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이걸 듣는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못난 아비 대신 사과한다. 내 남편 제필이가 밖에서 여자를 두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내 시어미도 알고 있다. 너를 내쫓으려 한다면 그건 내 죄가 아니라 제필이 죄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종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아니, 가족보다 더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영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죽은 시아버지의 목소리로 듣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꼭 다문 채로 눈물을 흘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위로였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영숙은 테이프 소리가 멈춘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필이 갑자기 테이프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민지가 막아서고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또 뺏으려고? 이 인간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영숙은 테이프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순례가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을 들어 제필을 가리켰습니다. 제필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영숙이 인생 망친 거 내가 증언하마. 내가 사진 조작했고, 내가 도장 훔쳤고, 내가 아버지 유언 숨겼다. 제필은 악에 받쳐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치매잖아. 순례는 웃었습니다. 슬프고도 처절한 웃음이었죠. 그래, 내가 치매다. 그런데 내 죄는 잊히지가 않더라.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관 김만호의 진술서, 원본 사진 파일 분석 결과, 조작에 쓰인 여성의 계좌 내역, 제필이 보낸 돈의 흔적, 그리고 순례의 녹음 증언 일부, 서류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철민은 그 서류를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실이에요? 제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철민 씨, 당신의 친자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나재필 씨가 당신을 친아들로 알고 재산을 넘기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제필은 철민을 노려봤고 철민도 제필을 노려봤습니다. 거짓으로 묶인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균열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제필이 쌓아온 거짓이 이제 그 자신을 향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때 영숙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필을 바라봤습니다. 나재필 씨. 제필은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왜?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의 사과로 내 7년이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제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작아 보였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은 돌려받겠습니다. 내 딸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만든 거짓말을 끝내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분명하게 박혔습니다. 제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 가게?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법정 갑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말할 겁니다.
내가 쫓겨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버린 척하며 죄를 숨긴 거라고. 그때 순례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갈게. 내가 증언할게. 영숙은 순례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말들, 돌이킬 수 없는 밤들, 늦어버린 후회. 그 모든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 뒤 말했습니다. 증언은 하세요. 하지만 그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순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최후의 대결은 주먹질도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집안이 진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감나무 아래에서 영숙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진실을 감당하지 못해 영숙을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동안 제필이 얼마나 촘촘하게 거짓을 쌓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진실은 결국 더 많았습니다. 제필은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라고,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철민과의 관계 문제, 과거 내연녀와의 금전거래, 유언장 은닉까지 함께 터지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거짓은 쌓을수록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숙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고영숙 씨,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제 딸이 그 거짓말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방청석에 앉은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부족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것도, 남편이 저를 버린 것도 제가 더 참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잘못은 참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짓밟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을 조용하게 흔들었습니다. 제필 쪽 변호사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은 그 침묵 속에서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순례도 증언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순례는 말이 느렸고 중간중간 기억이 흐려졌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또렷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를 모함했습니다. 나는 알고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패배감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필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그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이제 영숙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시아버지의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았고 제필의 재산 은닉과 증거 조작 문제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빼앗겼던 상가와 일부 금전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숙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전 시장 골목에서 영숙을 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 영숙은 그 사과들을 모두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지워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누군가의 사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순례는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필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돌봄을 받게 됐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순례의 보호자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영숙은 순례를 찾아갔습니다. 민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꼭 가야 해? 영숙은 말했습니다. 용서해서 가는 건 아니야. 그럼 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민지는 한참 엄마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외면도 집착도 아닌 확인. 그게 영숙다운 방식이었죠. 요양병원 창가에서 순례는 가끔 영숙을 알아봤고 가끔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는 날이면 순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처음에는 그 말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영숙의 가슴 안에서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영숙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순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꽃이 피겠구나.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곧 피겠네요. 순례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제 어디서 사냐?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삽니다. 순례는 그 말을 이해한 듯 못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숙은 시아버지가 남긴 작은 상가 1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낫돌봄 찻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봄날 쉼터였습니다. 영숙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봄은 언제나 다시 오고 지친 사람에게는 쉬어갈 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그곳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었죠. 어르신들은 봄날 쉼터를 가리켜 우리 동네 사랑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와서 행정 상담을 도왔고 영숙은 직접 끓인 대추차와 호박죽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젊어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마음 못 써. 영숙은 웃었습니다. 고생이 사람을 다 좋게 만들지는 않아요. 어떤 고생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원장님은 안 망가졌잖아. 영숙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영숙을 쫓아내던 비와 같은 비였지만 오늘의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망가졌다가 다시 붙인 거예요. 금간 자국은 남았지만요. 그날 저녁 민지가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영숙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아직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조여오지는 않았습니다. 응, 이제 좀 숨이 쉬어져. 민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긴 터널을 걸어 나온 어른의 손이었죠. 밤이 깊고 찻집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날 쉼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누명을 쓴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답게 살 차례였습니다. 영숙은 문을 잠그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새벽 5시마다 남을 위해 뛰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 삶의 아침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꼭 맞는 속도였습니다. 멀리서 봄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 한쪽에 아주 옅은 빛이 번졌습니다. 영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전 그 새벽 5시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새벽은 남을 위해 뛰어야 하는 시간이었고 오늘의 새벽은 자신을 위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된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